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33번째 침입자들. 그 두 사람, 즉 마지막 검시관 회의 때 수트와 단추를 깔끔하게 차려입지 않은 그들이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다시 나타났어. 사실 활발하고 똑똑한 집배원이 급히 데려온 덕분이었지. 그들은 법원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고 솔스 암스의 방에 뛰어들고 종이 조각에 탐욕스럽게 펜을 휘두르며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 밤이 깊어가면서 그들은 차례차례로 어젯밤 12시경에 찬설이 거리 주변이 얼마나 큰 소란과 흥분에 휩싸였는지, 충격적이고 끔찍한 발견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상세히 적기 시작했지. 그들은 얼마 전부터 공공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긴 사건, 즉 이상하게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은 사건이 그 집 1층에서 일어났던 걸 기억할 거라고 적었어. 그 집은 잡화, 병, 그리고 일반 해양용품 가게였고 그곳을 운영하던 괴팍한 노인 KROK라는 인물의 집이었지. 그리고 우연히도 그 KROK가 검시 때 조사받았던 것도 기억에 남았어. 그 검시가 바로 그 솔스 암스라는 술집에서 열렸던 거였고 그 술집은 바로 그 집 옆에 붙어 있었으며 존경받는 집주인인 제임스 조지 BOGSBY가 운영했지. 그들이 상세히 적은 건 어제 저녁 몇 시간 동안 그 집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계속 퍼졌다는 거야. 그 냄새는 한때 너무 강해서 미스터 SWILLS라는 코믹 가수도 그 냄새를 맡고 그가 일하는 미스터 BOGSBY의 하마닉 어셈블리즈라는 음악회에서 노래하는 미스 MELBILLESON에게 이 냄새 때문에 목소리가 망가질 것 같아 라고 말했대. 미스터 SWILLS는 그때 나는 빈 우체통 같아. 노래 한 개도 못 부르겠어 라고 농담했는데 이 이야기는 미시즈 파이퍼와 미시즈 퍼컨즈라는 두 유능한 아내들이 목격한 것과도 완벽히 일치했어. 그들은 모두 그 냄새가 KROK의 집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했지. 이 모든 일과 더 많은 것들을 그 두 사람은 현장에서 바로 기록했어. 그리고 그 집 앞에 모인 아이들, 즉 잠에서 깬 아이들은 곧바로 솔스 암스의 창문을 기웃거리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경했지. 밤새도록. 성인과 아이들 모두 잠 못 이루고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집을 바라봤어. 미스 FLIT는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용감하게 방에서 끌려 나와 솔스 암스에 마련된 침대에 누웠고 그 집은 밤새 가스도 끄지 않고 문도 닫지 않았어. 왜냐하면 어떤 공공의 흥분도 그 집에 좋은 일이었고 그 집이 위로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 집은 검시 이후로 정향과 브랜디 워터를 따뜻하게 마시며 술집이 얼마나 흥미진진했는지 보여줬지. 그때 종업원이 그 일이 일어난 걸 듣고 팔뚝까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우리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겠군 하고 말했어. 그리고 곧바로 어린 파이퍼는 소방차를 데리고 달려가서 헬멧과 횃불 속에 올라탄 채로 승리의 환호를 보내며 달려왔지. 그 후 조심스럽게 구멍과 틈새를 살펴본 헬멧 하나가 남았고 그 헬멧은 경찰 한 명과 함께 집 앞을 천천히 돌며 서 있었어.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술 한 잔씩 들고 와서 환호하며 술잔을 부딪혔지. 그 와중에 위블과 구피는 솔스 암스의 바에 있었어. 둘은 그곳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이건 돈 문제로 따질 때가 아니야. 하고 BOGSBY가 말했어. 명령만 내. 너희 둘이 원하는 대로 시키면 돼. 뭐든지 이름 붙여서 주문해. 그 말에 두 사람은 여러 가지를 주문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기 힘들 정도였어. 그들은 계속해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라고 말했고, 뭐라고 생각했고, 무엇을 봤는지 계속 이야기했지. 한편 경찰 한 명은 자주 문가를 살피며 팔을 쭉 뻗어 밖에서 어둠 속을 들여다보기도 했어. 그 경찰은 의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뭐 하는지 알고 싶어서였지. 이렇게 밤은 흘러가고
그 구석구석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마치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온 것처럼 서로를 대하며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게 밤을 보내는 거야. 결국 밤은 천천히 물러가고 가로등을 켜는 사람은 마치 독재왕의 심판자처럼 불을 끄고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새벽이 오면 결국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 하루가 밝아오면서 런던의 희미한 눈으로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은 밤새 잠들지 않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 피곤에 지친 얼굴들이 책상에 졸거나 딱딱한 바닥에 엎드린 채로 누워 있는 모습들. 그리고 법원 자체의 벽돌과 모르타르 얼굴도 피곤하고 지쳐 보였어. 이제 이웃들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기 시작했고 반쯤 옷을 입은 채로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지. 그리고 경찰 2명과 헬멧은 겉으로 보기엔 법원보다 훨씬 덜 인상적이지만 문을 지키는 일에 바쁘기만 했어. 이런 여러분 하고 스낙스비가 다가오며 말했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들리나요? 그게 사실이야. 경찰 1명이 대답했어. 그게 바로 그거야. 이제 좀 지나가 봐. 이런 여러분 하고 스낙스비가 조금 더 재빨리 물러서며 말했어. 어젯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여기서 묵고 있는 그 젊은이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경찰이 대답했어. 그럼 그 옆집에 있는 그 젊은이 찾으면 되겠군요. 자, 좀 지나가 봐. 애는 다치진 않았겠죠. 스낙스비가 물었어. 다쳤다고? 아니야. 뭐가 다치겠어. 이런 질문들에 전혀 답할 수 없던 스낙스비는 결국 솔스 암스로 가서 위브리 차와 토스트를 먹으며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 피곤과 흡연 연기, 그리고 지친 기운이 섞인 모습이었지. 그리고 구피도 하고 스낙스비가 말했어. 이런, 정말, 이 모든 일에 어떤 운명이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가 내 작은 아내라는 말을 하려던 순간 말이 끊겼어. 왜냐하면 그 부상당한 여성이 그 시간에 솔스 암스로 들어와 맥주 기계 앞에 서 있는데 그녀의 눈이 마치 고발하는 영혼처럼 그를 빤히 쳐다보는 모습이 그를 말문이 막히게 만든 거야. 내 사랑. 하고 스낙스비가 혀가 풀리자 말했어. 뭐 좀 드실래요? 조금 너무 세게 말하자면 한 잔의 술이라도. 아니요. 하고 부인인 스낙스비가 대답했어. 내 사랑. 이 두 신사들을 아시죠? 하고 그는 물었어. 네. 부인인 스낙스비가 단호하게 인정하며 그녀의 눈길로 그들을 계속 바라봤어. 이 이대우를 견딜 수 없던 스낙스비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고 옆에 있는 통으로 데려갔어. 내 작은 아내야.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야? 제발 그만 좀 해줘. 내 모습은 어쩔 수 없어요. 부인이 말했어. 그렇다고 내가 고치려고 하진 않겠어요. 스낙스비는 온순한 기침을 하며 말했어. 정말로 그러실 건가요? 내 사랑.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며 다시 한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건 정말 끔찍한 수수께끼야. 내 사랑. 하고 말했어. 하지만 부인의 눈길에 계속 마음이 흔들리며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지. 스낙스비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그건 정말 끔찍한 수수께끼야. 하고 말했어. 내 작은 아내. 하고 스낙스비가 애처롭게 말했어. 제발 그런 쓴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날 쳐다보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을 자발적으로 불태우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글쎄, 모르겠어. 하고 부인인 스낙스비가 대답했어. 자신의 불운한 처지에 대해 급히 돌아보던 스낙스비는 모른다 고밖에 할 말이 없었어. 그가 이 일에 뭔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부인하지도 못했고, 사실상 이와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일들에 너무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는 이마에 손수건으로 살짝 닦으며 헐떡였어. 내 인생이야. 하고 불행한 영무원이 말했어. 아침 식사 전에 와인 저장고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는 것에 대해 혹시 거부감이 있니? 왜 너는 여기 왔어?
하고 부인인 스낙스비가 물었어. 내 사랑. 그냥 이 비극적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야. 근 5인분이 불에 타서 죽었거든. 스낙스비는 한숨을 참으며 잠시 말을 멈췄어. 그걸 너한테 프렌치 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했지. 내 사랑. 그럴 것 같아. 너는 뭐든지 나한테 말하잖아. 스낙스비. 모든 내 작은. 내가 보기엔. 하고 부인인 스낙스비가 엄격하고 냉혹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내가 집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나는 내가 거기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스낙스비, 내 사랑. 나도 그럴지도 몰라. 난 가려고 준비됐어. 스낙스비는 쓸쓸히 술집을 둘러보며 위블과 구피에게 인사를 하고 다치지 않은 걸 보고 안심하며 부인과 함께 솔스 암스를 떠났어. 그날 밤 그가 자신이 끔찍한 사건에 어떤 무의식적인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부인인 스낙스비의 끈질긴 시선 때문에 거의 확신으로 바뀌었어. 그의 정신적 고통은 너무 커서 자신을 법정에 자수하고 무죄라면 풀어달라고 하거나 유죄라면 법의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망상까지 떠올리게 됐지. 위블과 구피는 아침을 먹고 잠시 링컨스인에 가서 산책하며 머릿속의 어두운 거미줄들을 조금이라도 걷어내려고 했어. 지금이 딱 좋은 때야, 토니. 하고 구피가 말했어. 우리 둘이 아주 중요한 점에 대해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야. 빨리 이해를 해야 하거든. 자, 내가 말하는데 윌리엄지. 하고 토니가 눈을 부릅뜨며 대답했어. 만약 그게 음모와 관련된 문제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 난 그런 거 싫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너도 곧 불이 붙거나 폭발할 것 같아. 이 가짜 현상에 대해 구피가 너무 싫어해서 목소리가 떨릴 정도였어. 토니, 어젯밤에 우리가 겪은 일이 너에게 평생 교훈이 됐어야 하는데 더 이상 개인적인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야. 하고 도덕적으로 말했지. 구피가 아니야. 난 아니야. 하고 말하자. 위블이 그래. 너야. 하고 다시 말했지. 그러자 구피가 누가 그래. 하고 묻자. 위블이 내가 그래. 하고 답했어. 구피가 정말 그래. 하고 묻자. 위블이 그래. 정말. 하고 대답했어. 둘 다 격앙된 상태가 되어 잠시 조용히 걷기 시작했어.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그때 구피가 토니 하고 말했어. 내 친구를 그냥 듣기만 했어도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너는 성급하고 배려심이 없어서 그래. 너는 눈을 사로잡을 만한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아, 눈 따위는 필요 없어. 하고 위불이 끊었어. 할 말만 해. 친구가 이렇게 무뚝뚝하고 냉담한 상태인 걸 본 구피는 마음속에 섬세한 감정을 담아 다시 말했어. 토니, 우리가 곧 이해에 도달해야 하는 어떤 점이 있다고 할 때 그건 아무리 순수한 의도라고 해도 음모와는 별개야. 너도 알다시피 모든 사건은 미리 계획되어 있어서 증인들이 어떤 사실을 증언할지 정해져 있지. 이 불운한 노인, 즉 그 신사의 죽음에 관한 수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지 않겠어. 부피는 거물이라는 말을 하려 했지만 신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어. 무슨 사실? 바로 그 사실들이야. 그 수사와 관련된 사실들이지. 그건 구피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며 말했어. 그의 습관. 마지막으로 그를 본데 그때 그의 상태. 우리가 발견한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래. 하고 위블이 말했어. 그게 바로 사실들이야. 우리는 그가 이상한 방식으로 밤 12시에 너와 만남을 갖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됐어. 너는 그에게 읽지 못하는 편지를 설명하려고 했고 나는 그와 함께 저녁을 보내다가 호출됐지. 이 사건은 단지 그가 죽은 상황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 사실들 이상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하고 위블이 대답했어. 그렇다고 생각해. 이게 혹시 음모일 수도 있겠어. 구피가 물었어. 아니. 하고 위블이 답했어. 이게 더 심각한 게 아니면 그 말은 철회할게. 구피가 다시 그의 팔을 잡으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 자, 토니.
나는 친근한 마음으로 묻고 싶은데 네가 아직도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무슨 말이야? 하고 토니가 멈췄어.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있니? 하고 구피가 다시 걷게 하며 물었어. 어떤 집? 저 집. 하고 손가락으로 잡아당기며 누리집과 병 가게 쪽을 가리켰어. 구피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난 너한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집에서 다시 하룻밤을 보내지 않을 거야. 하고 위블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 진심이야, 토니. 하고 구피가 물었지. 진심이야. 내가 그런 것 같아 보여? 난 그렇게 느껴지고 정말 그래. 하고 위블이 진짜로 몸을 떨며 말했어. 그럼 그런 가능성이나 확률 즉 그런 게 고려돼야 한다면 네가 최근에 그 외딴 놓인 것의 물건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그가 정말로 어떤 것들을 저장해 두었는지 알아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젯밤에 일어난 일과 비교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토니, 내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하고 구피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깨물며 말했어. 물론 아니지. 그런 집에 살고 있다는 말을 차갑게 하는 거야. 하고 위블이 붕괴하며 소리쳤어. 가서 내 집에 살아봐. 너. 하고 구피가 달래듯 말했어. 아, 나, 토니. 하고 구피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를 달랬어. 나는 거기서 살지도 않았고 지금도 거기서 묵을 수 없는데 너는 이미 거기서 살고 있잖아. 그 집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좋아 하고 친구가 대답했어. 그리고 내가 그 집에서 편히 지내도 좋아. 그럼 너 정말로 진짜로 하고 구피가 말했어. 이제 그만 포기하는 거야. 내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넌 절대 하고 토니가 아주 확실하게 말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말을 하는 거야. 난 정말로 포기하지 않아.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마차 한 대가 광장에 들어왔어. 그 차의 박스에는 아주 키 큰 모자가 눈에 띄게 자리 잡고 있었지. 차 안에는 그리고 덜 눈에 띄지만 두 친구에게는 충분히 보여서 노인 같은 미스터 SMLLWED와 미시즈 SMLLWED 그리고 손녀 주디가 함께 타고 있었어. 서둘러 가는 듯한 분위기와 흥분이 가득했고 그 키 큰 모자가 미스터 SMLLWED 더 영거의 머리 위에 내려앉자 미스터 SMLLWED 더 엘더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구피에게 소리쳤어. 어이,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이른 아침에 저 집에 무슨 일이 있길래 저러는 거지? 하고 구피가 친근하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말했어. 내 사랑하는 분. 하고 할아버지가 소리쳤어.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와 제 친구가 저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나요? 바트와 그의 누나가 할머니를 모시고 오게요. 이 노인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제발. 구피는 친구를 바라보며 저 집이야. 하고 다시 묻고 둘은 그 노인을 솔스 암스로 옮기기 위해 준비했어. 이게 내 요금이야. 하고 할아버지가 마부에게 격한 미소와 함께 주먹을 흔들며 말했어. 더 내라고 하면 내가 복수할 거야. 제발 젊은이들아 나 좀 도와줘. 내 목에 팔을 감아줘. 너무 꽉 잡지 않을게. 오 주님. 오 내 뼈야. 솔스 암스가 멀지 않아서 다행이었어. 위블은 거의 절명 상태에 빠졌지만 다행히 숨이 막히는 소리 몇 개만 내며 마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 노인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솔스 암스의 방에 조심스럽게 안치됐어. 오 주님. 하고 스모리드가 숨이 가쁘게 의자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탄식했어. 오 맙소사. 내 뼈와 허리야. 오 뇌 통증과 아픔이여. 앉아. 춤추고 뛰어다니며 허둥지둥 기어가는 앵무새 같은 너. 앉아. 이 작은 감탄사는 그 불운한 노부인이 일어서면 자꾸 떠들며 물건들을 두드리고 설정하는 버릇 때문이야. 마치 마녀의 춤처럼 떠들며 돌아다니는 모습이거든.
아마도 신경증 같은 병이 이런 행동에 영향을 준 것 같아. 하지만 이번에는 그 행동이 특히 활발해서 그가 앉아있는 윈도우 의자와 딱 맞물리면서 그가 앉아있는 의자에 딱 붙어있던 작은 할머니를 그만두게 할 때까지 계속됐어. 그동안 남편인 할아버지는 그녀를 돼지머리에 까마귀를 아는 애칭으로 여러 번 반복하며 아주 빠르게 말했지. 내 사랑하는 분. 하고 할아버지가 구피에게 말했어. 여기서 큰 재앙이 있었어요. 들었어요? 아니면 두 분 다 들었나요? 그 재앙, 우리가 찾았어요. 하고 구피가 대답했어. 내가 찾았다고? 너희 둘이 찾았다고? 바트, 그들이 찾았어. 하고 할아버지가 말했지. 두 찾는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고 할아버지도 그들을 쳐다봤어. 내 사랑하는 친구들, 하고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며 애처롭게 말했어. 여러분 덕분에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미시즈, SMLLWED의 오빠의 죄를 찾은 일에 대해 정말 고마워요. 뭐라고? 하고 구피가 물었어. 미시즈, SMLLWED의 오빠, 내 사랑하는 친구, 그녀의 유일한 친척이었어요. 우리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유감이지만 지금은 그게 아쉬워요. 그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매우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이혼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나는 법적 권한을 얻어야겠어요. 재산을 돌보러 왔거든요. 봉인하고 보호해야 해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왔어요. 하고 할아버지가 손가락을 공중에 휘저으며 말했어. 재산을 돌보러 내 생각엔 스몰 하고 구피가 낙담하며 말했어. 그 노인인 내 삼촌이었다는 말도 했어야 했잖아. 그 사람에 대해 너희 둘이 너무 가까웠던 나머지 내가 똑같이 하길 원했나 봐. 하고 그 노인네가 몰래 빛나는 눈으로 대답했어. 게다가 난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또 뭐야? 더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하고 주디도 몰래 빛나는 눈으로 말했어.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본 적도 없고 내가 왜 그를 소개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스몰이 말했어. 아니,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그게 유감이지만 하고 노인네가 끼어들었어. 나는 재산을 돌보러 왔어요. 서류를 검토하고 재산을 돌보는 일,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확실히 할 거예요. 그건 내 변호사에게 맡겼어요. 링컨 S 인필드지에 있는 미스터 키우엘케이아이의 이치워 엘라는 변호사가 내 변호사인데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케이아호케이은 미시즈 SMLLWED의 유일한 오빠였어요. 그녀는 KROK 외에는 친척이 없었고 KROK도 미시즈 SMLLWED 외에는 친척이 없었어요. 내가 말하는 건 너희 형제, 그게 76살이었던 그 사람 얘기야. 즉시 미시즈 SMLLWED는 고개를 저으며 76파운드 7실링 7펜스 76,000개의 돈 봉투 76억 개의 은행권 묶음 하고 소리쳤어. 그 순간 스몰리드가 정말 화가 나서 누군가 내게 쿼트포트 하나만 줘 하고 소리쳤어. 주변을 헐레벌떡 둘러보며 손에 잡히는 게 없자 누군가 잿떨리 좀 갖다 줘. 아니면 딱딱하고 멍이 들 만한 걸 던질 수 있는 거라도 줘. 이 여자야. 너는 허수아비. 너는 고양이. 너는 개. 너는 유황 냄새 나는 더들썩한 새. 하고 소리쳤지. 그러면서 자기 말에 흥분해서인지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디를 그저 던져버리기 위해 힘껏 들이받았고 결국은 힘이 빠져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 누군가 날 좀 흔들어줘. 제발. 하고 그가 쓰러진 채로 속삭이듯 말했어. 나는 재산을 돌보러 왔어. 날 좀 흔들고 옆집에 있는 경찰도 불러서 재산에 대해 설명하게 해. 내 변호사가 곧 와서 재산을 지켜줄 거야. 재산을 건드리면 감옥이나 교수형에 처할 거야. 그의 충실한 손주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헐떡이며 흔들고 주먹질하는 전통적인 복구 과정을 거치자.
그는 계속해서 재산, 재산 하고 반복했어. 위블과 구피는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는 이 사건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 같은 표정이었어. 하지만 스몰리드의 이익에 반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러던 중 미스터 TULKIGHYN의 서류 담당자가 경찰에게 와서 미스터 TULKIGHYN이 친척 관계에 대한 모든 게 제대로 정리됐다고 말했고 서류와 재산은 정당하게 차지할 것이라고 알렸어. 그래서 스몰리드가 어느 정도 자기 우위를 주장하며 감정이 섞인 방문으로 옮겨가서 위층의 미스 플라이트에 버려진 방으로 데려가줬어. 그 방은 마치 새로 넣은 듯한 흉측한 맹금류의 새장 같았지. 이 예상치 못한 상속자가 등장하자 법원 안에서도 큰 화제가 됐고 솔스 암스도 긴장하게 됐어. 미시즈 파이퍼와 미시즈 허컨즈는 만약 정말 연장이 없다면 그에게 적당한 선물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지. 젊은 파이퍼와 퍼킨스도 챈서리 레인에서 걷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들만의 작은 무리로서 하루 종일 펌프 뒤와 아치 아래에서 제가 타는 모습이 보였어. 그리고 작은 스윌스와 미스 임, 멜빌스는 고객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며 이 이상한 사건들이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벽을 허물고 있다고 느꼈지. 미스터 BOGSBY는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인 킹데스라는 인기 노래와 합창이 담긴 공연을 홍보하며 B가 많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큰 비용을 들여서 이 공연을 하게 됐다고 광고했어. 그리고 법원은 특히 유족에 관한 허구의 풀사이즈 관이 만들어지길 바랐는데 그게 별로 필요 없다는 게 밝혀졌어. 하루 종일 솔스 암스의 바에서 6피트짜리 관을 주문받았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모두 안심했고 그 덕분에 스몰리드의 행동이 오히려 훌륭하다고 여겨졌지. 법원 밖에서도 흥분이 가득했어.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와서 구경했고 의사들이 모여서 가연성 가스와 인화수소에 대해 이야기했지. 어떤 전문가들은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죽는 건 옳지 않다고 붕괴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철학적 거래에 아는 책이나 이탈리아의 코넬리아 바우디 백작 부인 사건 그리고 프랑스의 포드레와 메르 같은 의사들이 그 사건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들을 언급했어. 심지어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의사인 르카가 그 집에 살면서 그 사건을 기록한 것도 있었지. 하지만 이 모든 걸 법원은 별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더 좋아했고 솔스 암스의 상업적 거래에 더 몰입했어. 그러던 중 그림 신문사의 화가가 와서 난파선이나 하이드파크의 리뷰, 맨체스터 회의 같은 장면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크룩의 집을 아주 크게 그려 넣었어. 심지어 그 치명적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방이 길이 4분의 3마일, 높이 50야드쯤 되는 것처럼 그리기도 했지. 이 모든 동안 두 남자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철학적 논쟁에 참여했고 어디든 가서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해서 솔스 암스의 방에 들락날락하며 배고픈 펜으로 종이 위에 글을 쓰고 있었어. 마침내 검시관과 그의 조사가 시작됐어. 예전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검시관이 이 사건을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 그리고 배심원들에게 조용히 말하길. 저 집은 운이 없는 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운명처럼 정해진 집이죠.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라고 했어. 그러자 키가 6피트 약 1.8m인 큰 남자가 등장해서 모두의 찬사를 받았지. 이 모든 절차에서 구피는 거의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어. 증언할 때만 조금 나서고 그 외에는 조용히 밖에서 그 비밀의 집을 맴돌았지. 그가 볼 수 있었던 건 스몰리드가 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모습과 자신이 완전히 배제된 것에 대한 씁쓸한 마음뿐이었어. 그런데 이 모든 절차가 끝나기 전에, 즉 사건 다음 날 밤에
구피는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러 가야 했어. 바로 레이디 데드록에게 할 말이었지. 그리하여 마음이 무거운 채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구피라는 젊은 남자가 저녁 7시쯤에 그 도시 저택에 나타났어. 그리고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지. 머큐리가 그녀는 저녁 식사하러 나갔어요. 문 앞에 마차도 보이잖아요. 하고 말했지만 구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만나고 싶어요. 하고 고집을 부렸어. 머큐리는 속으로 이 젊은이를 좀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명령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서재로 데려갔어. 그곳은 밝지 않은 큰 방이었고 머큐리는 그를 기다리며 보고 있었지. 구피는 방 안을 둘러보며 어딘가에 검은 재나 하얀 나무 조각 같은 게 쌓여 있는 걸 발견했어.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유령인가 싶었지만 아니었어. 바로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이었거든. 그녀는 차분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구피를 바라보며 말했어. 실례지만 지금은 좀 곤란한 시간이에요. 하고 구피는 겸연쩍게 죄송합니다. 부인, 지금은 좀 불편한 시간인 것 같아서요. 하고 말했어.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마지막 만남 때처럼 정면을 응시했지. 감사합니다. 부인, 당신은 정말 친절하세요. 하고 구피가 말했어. 앉으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별로 친절함이 느껴지지 않았어. 구피는 그런데 부인, 제가 여기 앉아서 당신을 붙잡아 두는 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릴 편지들이 있는데 그걸 아직 못 가져왔거든요. 하고 말했어. 그냥 그렇게 말하려고 온 거예요. 하고 그녀가 물었지. 그냥 그렇게 말하려고요. 부인, 하고 구피가 답했어. 그는 우울하고 실망했으며 그녀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더 위축됐지. 그녀는 그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너무 잘 파악하고 있었어. 그녀가 차갑게 그를 바라보자 구피는 그녀의 생각이 어떤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지. 그녀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았고 구피는 말을 해야만 했어. 요컨대 부인, 하고 구피가 마치 죄를 지은 듯이 말했어. 제가 받아야 할 편지의 주인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고 멈췄지. 그녀는 차분하게 그 말을 마무리했어. 구피가 그 편지들이 그 사람과 함께 다 없어졌나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 사실 그는 대답을 못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니요. 하고 말하고 싶었지. 그렇다고 믿어요. 부인, 하고 구피가 답했어. 그녀가 지금 얼굴에 조금이라도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 걸 볼 수 있었을까?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었어. 오히려 그녀는 그 용감한 외부 모습이 그를 완전히 밀어내고 있었고 그 너머를 바라보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 구피는 어색한 변명을 몇 개 더 떠올리며 실패를 만회하려 했어. 이게 전부입니까? 하고 되도록 부인이 묻었어. 그녀는 그가 거의 다 말한 걸 듣고 또는 그가 비틀거리며 말하는 대로 거의 다 들었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확실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요. 하고 그녀가 말했어. 구피는 확신했어. 지금 당장 그런 말을 더 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그게 다예요. 변명은 필요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녀는 말하며 머큐리에게 신호를 보내 구피라는 젊은 남자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했어. 그런데 바로 그 집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 이름이 툴킹혼인 노인인데 조용한 발걸음으로 서재로 다가가서 그 순간 문 손잡이를 잡고 들어오더니 구피가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얼굴을 마주쳤지. 근 호인과 그녀 사이에 한번 눈이 마주치자 항상 가려져 있던 눈가리개가 잠시 올라갔어. 의심과 예리한 눈빛이 번쩍였지. 또 한순간 다시 멀어졌다. 실례합니다. 데드록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부인을 뵙게 될 줄 몰랐어요. 방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는 무심하게 그를 불러 세우며 기다리세요. 하고 말했어. 여기 계세요. 부디, 저는 저녁 먹으러 나갈 거예요. 이 전문의와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나가면서 필드스의 툴킹훈이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했어. 그래, 그래. 하고 툴킹훈이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 하지만 다시 볼 필요도 없었지. 켄지와 카보이의 맞죠. 네, 툴킹훈 씨. 구피라는 이름입니다. 하고 구피가 대답했어. 맞군요. 고맙습니다. 구피 씨,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선생님, 너무 잘 지내실 수는 없겠죠. 직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감사합니다. 구피 씨. 하고 구피는 살금살금 떠났어. 툴킹호는 데드록 부인의 화려함과는 대조되는 낡고 칙칙한 검은 옷을 입고 그녀를 계단 아래까지 배웅했어. 그리고는 턱을 쓸어내리며 하루 종일 계속 덕을 문지르더라고. 34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